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이 숨진 이후 중동 정세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와 이란 등이 모두 이스라엘을 향한 보복을 천명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레바논 접경지대로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어서 지상전까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주거용 건물 6채가 흔적도 없이 잔해만 남았습니다.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숨진 레바논 베이루트 다히에 지역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군은 건물 지하 18m에 위치한 헤즈볼라 지휘본부를 겨냥해 2초 간격으로 폭탄 100개를 투하했습니다. 정밀 유도 시스템이 장착돼 내부로 파고든 뒤 폭발하는 방식의 벙커버스터 폭탄이 사용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고위급 사령관들에 이어 수장까지 표적 공습으로 살해되면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보복을 천명했습니다. 헤즈볼라는 9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예멘 후티 반군도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란도 헤즈볼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ضربات جبهه مقاومت بر پیکر فرسوده و رو به زوال رژیم صهیونی به حول و قوه الهی کوبنده‌تر خواهد شد. 하지만 이스라엘은 공세의 고삐를 바짝 쥐었습니다. 헤즈볼라가 나스랄라 사망을 인정한 다음 날 아침까지 11차례에 걸쳐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일대에 폭격을 이어갔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최소 33명이 숨지고 195명이 다쳤다고 밝혔지만 실제 사상자 수는 더 많을 걸로 추정됩니다. 이란 등 보복에 대해선 재보복을 언급하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מי שיכה בנו, אנחנו נכה בו. אין מקום באיראן או במזרח התיכון שהזרוע הארוכה של ישראל לא תגיע אליו. 이스라엘이 레바논과의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고도로 무장한 이스라엘 군 병력과 탱크 행렬이 레바논 국경지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향후 수일이 결정적 고비가 될 거라는 전망을 전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 정부에 미리 알리지 않은 채 나스랄라 제거 작전에 나선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휴전 촉구에도 이스라엘이 사실상 미국 패싱으로 답하면서 중동 위기 관리 문제가 미 대선의 막판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헤즈볼라의 수장 나스랄라 살해 소식에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정의의 조치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교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 내부에선 곤혹스런 기류가 강합니다. 휴전 협상을 거듭 촉구했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유엔 총회에서 거부 방침을 밝혔고 Well, I've come here today to say enough is enough. 해당 연설 직후 나스랄라 제거 작전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이번 작전을 미국 정부에 사전에 알리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The United States had no knowledge of or participation in the IDF action. 사실상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가 중동 위기 관리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서 이 문제가 대선 변수로까지 확장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중동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연일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Well, that's another one. October 7th would have never happened. Would have never happened. 중동에서 전면전 등 위기가 확산될 경우 현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한 달 남짓 남은 대선에서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에 또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야권은 즉각 재표결에 들어가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5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다는 거친 말도 나왔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또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야권은 추석 연휴 직후 본회의를 열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새로운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난해 12월에 이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입니다.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선 최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 역시 논의되는데 윤 대통령은 이 법안들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입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모두 24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떳떳하다면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수사 방해입니다. 고작 5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 직후 주말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재표결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찬성해야 특검법은 통과됩니다. 현재까지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목소리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65% 이상 나오고 있어 부결될 경우 여당의 부담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앞으로의 의사 정원 추산을 담당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에 의사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1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추계기구의 과반수를 의사단체에서 추천받기로 한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데 의료계의 입장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꾸리기로 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중단하지 않고 미래의 의사 규모를 논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국회에서 주관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행사의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에서 국기문란이라며 반발이 계속되자 민주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입장이 아니라며 의원들에게 거듭 언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다만 강 의원은 개별 의원의 합법적인 행사라고 반박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행사는 강득구 의원의 개별적인 의사표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탄핵 문제는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한 바가 없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의 일부 활동들이 마치 전체 민주당의 활동인 것처럼 또 민주당 입장인 것처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는 당 차원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와 의원들에게 언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에서 나온 인버스 투자 발언처럼 여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도 말꼬리를 잡히지 않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강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던 국민의힘은 위헌 위법적인 탄핵 선동이자 국기문란 행위라며 비판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적 행사를 트집 잡는다며 반드시 탄핵을 만들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 집회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권위를 쿠데타적인 발상으로 유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누가 파괴하고 있습니까? 강 의원은 행사를 지도부와 논의한 바 없다며 개별적인 의정 활동은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다음 달 16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의 단일화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00% 여론조사 방식을 희망하고 있지만 혁신당은 그에 앞서서 선공개 토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4일 부산 금정을 방문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시사했습니다. 김경지 아니더라도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아닌 야당을 찍어줘야 정부 여당이 정신을 차립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부와의 싸움이 돼야 한다며 후보간이 아닌 중앙당 차원에서 단일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100% 여론조사 방식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게 열려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나와 있는 경쟁력 수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걸 기반해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이기는 선거를 하는 게. 반면 조국혁신당은 선공개 토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힘 자랑을 하고 있다며 더 이상 단일화를 구걸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단일화의 문으로 안으로 들어올지
계속 밖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지는 민주당이 결단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후보 등록 자제와 사퇴까지 요구하자 혁신당은 무리하다며 반발했고 양측의 갈등은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정상진 조국혁신당 홍보위원장과 민주당 한준호 의원 간 월세방 논쟁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혁신당 측은 정 위원장과 조국 대표와의 한 달 살이 주거 형태를 아파트 대 호텔로 비교했는데 한준호 의원이 이를 오해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광주 무등산에 한 사찰에 불이 났습니다. 목조 건물이고 문화재가 많은 곳이라 불을 끄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또 경기 동두천에서는 아파트 화재로 연기를 마신 20대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는데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신진 기자입니다. 불길이 사찰을 삼킬 듯 타오릅니다. 청색과 금색으로 꾸며놓은 석가래들이 땔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광주 무등산 국립공원의 증심사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제 공양간이라고 식당에 이제 지붕에서 누수가 생겨가지고 영접하다가 붙었다고. 사람들은 피했지만 목재 건물이라 불 끄기가 어려웠습니다. 화재 난 건물 두 동은 거의 전소된 거의 상태고요. 개울물을 지금 자연수리를 소방차가 흡수해서 지금 수원을 확보해서. 산불로 번지거나 문화재가 훼손될까 산림청 헬기까지 떴습니다. 3시간 만에 큰 불은 잡혔는데 잔불 정리는 저녁 무렵까지 이어졌습니다. 소방관들이 아파트 대문을 강제로 엽니다. 계세요. 뒤로 물러나 계세요. 어제 오후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안에서는 20대 여성이 연기를 많이 마시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제 저 아픈 분을 후렴 툭 찾아갖고 음식 없는 것 같았어요. 고압 산소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기계를 갖춘 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2시간 20분 만에야 서울 성동구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저녁 인천의 한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페인트 칠을 하던 인부 3명이 쓰러졌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다가 질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50대 남성 1명은 결국 숨졌고 나머지 2명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자기 가방을 칼로 뜯어놓고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20대가 붙잡혔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지인을 속이려고 벌인 일이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물건을 둘러보던 검은 옷 남성, 뭔가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합니다. 남성이 산 건 눈썹 면도칼입니다. 지하철역을 빠져나와 인근 화단 옆에 섭니다. 면도칼 포장은 버리고 칼을 쥔 손으로 가방을 뒤적입니다. 잠시 뒤 숲을 아래 칼도 버리고 사라집니다. 얼마 안 돼 다시 돌아온 남성, 버렸던 칼을 주워 들고 다시 가방을 뒤적입니다. 가방 바닥을 찢고 있었던 겁니다. 지인에게 빌린 450만 원을 갚기로 한 날 돈이 없자 소매치기를 당한 것처럼 꾸미려고 벌인 짓입니다. 채권자 앞에서 가방이 찢어지는 거를 보여주면서 본인은 이제 그때서야 안 것처럼 소매치기 당했다고 연기를 한 거죠. 지인이 의심할까 지하철에서 가방이 찢겼고 700만 원이 사라졌다고 신고도 했습니다. 상황만 모면하고 신고를 취소하려 했지만 때를 놓쳤습니다. 담당 형사가 계속 물어보니까 자기도 좀 겁도 나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야. 경찰은 범인을 잡으려 집요하게 CCTV를 뒤졌고 소매치기 대신 자작극을 벌이는 남성의 모습을 찾아냈습니다. 16일 동안 약 100여 대를 분석했는데요. 소매치기 범행 특성상 신고자에게 밀착하거나 붙는 사람이 CCTV로 확인되지 않는 거예요.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남성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네, 오늘 가을을 만끽하려는 시민들로 공원 곳곳이 붐볐습니다. 모레부터는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어디로 이동할지 관심입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주차장에 들어가려는 차들로 한강공원 주변 도로가 가득 찼습니다.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공원 잔디밭에는 텐트와 돗자리가 빼곡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동안 주말에 집에서 너무 더워갖고 에어컨 틀고 무기력하게 지냈는데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나오니까 되게 소풍 나온 것 같고 기분이 좋아요. 서울은 한낮에 29도까지 올라갔지만 그늘 아래서 휴일을 만끽합니다. 그늘에 있으면 되게 시원하고 좀
좀 야외 활동할 때 햇빛에 있으면 좀 덥고 그렇게 가을 동안 좀 자주 나오고 싶어요. 늦더위는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는 모레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며 물러납니다. 그러고 나면 서울의 아침 기온이 11도로 떨어지는 등 기온이 크게 내려갑니다. 연휴 기간 우리나라는 제18호 태풍 끄라톤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필리핀 북동쪽 해상에서 이동 중인 끄라톤은 모레쯤 방향을 바꿔 북서진해 4일에는 제주 남쪽 먼바다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풍이 몰고 오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대기 상층의 찬 공기가 충돌하면서 3일에서 5일에는 남부지방과 동해안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그 이후 태풍의 이동 경로는 유동적입니다. 대한해협 인근을 통해 동해 쪽으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예측 모델은 한반도에 상륙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만 서쪽으로 많이 이동해 중국 남부로 상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끄라톤이 2019년 큰 피해를 준 가을 태풍 미탁과 비슷한 시기 비슷한 경로로 올 수 있다며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1년에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원 기준도 완화했고 내일부터는 전화 상담실도 운영합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8평 남짓한 상가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한 지 10년째. 각종 물가는 치솟고 학생은 점점 줄고 있어 코로나 유행 때보다 힘들다고 합니다. 월세도 오르고 생활비도 오르고 뿐만 아니라 애들 재료비도 많이 올랐어요. 스케치북비도 많이 오르고. 전기 요금이라도 아껴보려 한창 더울 때도 마음대로 에어컨을 못 틀었습니다. 아이들이 별로 없을 때나 그럴 때는 안 트니까 그냥. 아이들이 없을 때는 조금 줄이고 부담이 되니까. 네, 그렇죠. 저 혼자 있을 때는 이제 꼭 끄고 아이들이 있을 때는 켜고. 정부는 올해부터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에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까지 지원 금액은 870억으로 전체 사업 예산의 34.5%만 집행됐습니다. 지원 기준으로 삼은 연 매출액이 너무 낮은 데다 신청 절차도 복잡한 게 문제로 꼽힙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준을 이달 초부터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했습니다. 특히 내일부턴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을 위해 전화 상담실도 함께 운영합니다. 대표자 이름과 사업자 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를 말하면 됩니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에너지 비용 부담은 쉽게 줄지 않을 전망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판다 푸바오처럼 일본 도쿄 우에노 동물원에 있던 자이언트 판다 2마리가 오늘 새벽 13년 만에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공개일이었던 어제는 약 2,000명의 관람객들이 검은색 옷을 맞춰 입고 동물원에 와서 배웅했습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60세에 달하는 리리와 싱싱은 고령의 나이로 알아온 고혈압 등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반환이 결정됐습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22년째 한국당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 씨가 또다시 한국행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 측 입장문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지난 6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유 씨의 비자 발급을 3번째 거부했습니다. 2차례 대법원 판결로 최종 승소했던 유 씨 측은 인권 침해일 뿐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소송을 다시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프로야구에서도 대단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오늘로 1005번째 경기에 출전한 고무팔 정우람 선수의 은퇴 경기였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평생 불펜을 지켰던 39살 정우람의 첫 선발 등판. 1회에 밟아보는 마운드가 어색한 듯 한 타자만 상대한 뒤 멋쩍게 웃으며 내려갔지만 동료와 팬들은 따뜻한 포옹과 환호로 답했습니다. 2004년 데뷔해 김성근 감독과 SK 와이번스 전성기를 함께했고 한화에선 마무리 투수로 11년 만에 팀을 가을 야구로 이끌었습니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꾸준함 덕에 팬들은 그를 고무팔이라고 불렀습니다. 인생이 그렇듯 야구도 늘 맘 같진 않았습니다. 600번째 경기에선 만루 위기에 올라와 무너졌고 700경기 출전 땐 폭투로 허무한 끝내기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늘 다음 날이면 훌훌 털고 일어섰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야구장에 나왔는데 뭐 그게 또 쌓여서 뭐 오늘 같은 날이 있는 것 같고. 지난해 달성한 투수 1000경기 출전. 정우람은 그제서야 눈물을 보였습니다. 마운드 올라가기 직전인데 눈물이 또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눈물을 조금 닦느라 좀 애를 먹었고. 이후에도 5경기를 더 뛰며 아시아 단일리그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보다 뛰어난 투수는 많았지만 그보다 꾸준한 선수는 없었다는 평가가 정우람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음악은 나이 들지 않는다. 그때 그 시절 청춘을 일깨워주는 한국 락의 전설 송골매 배철수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너무 영광입니다. 별 말씀. 네. 배철수 씨를 네. 송골매로 알고 있으면 50세대고 DJ로 알고 있으면 신세대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안나경 씨는 신세대죠. 송골매 아세요? 알죠. 이상한데 알 나이가 아닌데. 어쩌다 마주친 그대나 송골매의 노래를 알고 있는 젊은이들은 여전히 많거든요. 가장 아끼는 곡이 따로 있으실까요? 이런 노래들은 다 한 곡 한 곡 다 소중하죠. 네. 근데 지금 이 나이 돼서 보니까 돈 많이 벌어준 노래가 제일 소중하거든요. 저한테는 모여라. 모여라 너무 좋죠. 잊을만한 광고에 자꾸 쓰여가지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네. 송골매가 40년 만에 재결합을 해서 콘서트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구창모 씨하고 네. 그때 근 40년 만에. 소감이 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이게 될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안 했으니까. 그런데 무대에 이렇게 나가기 바로 전에 객석을 봤는데 와, 사람들이 객석을 가득 메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되네. 그러면서 울컥하더라고요. 하마터면 울 뻔했어요. 관객들 중에 근데 젊은 분들도 많았고 또 예. 울컥하신 것처럼 똑같이 눈물을 보이는 관객들도 있었다고. 우리 세대의 젊은 시절에, 학생 시절에 송골매를 좋아했던 분들은 노래를 다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노래를 막 따라 부르다가 자신의 뭐 젊은 시절과 자신의 막 추억, 뭐 사랑했던 그런 기억, 실현당했던 것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면서 그래서 뭐 울컥하는 거겠죠. 근데 그때 작년이었나? 이제 공연 안 할 거라고 하셔서 그 앵콜 공연을 마지막으로 하고 네. 이제 안 하려고 했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2년 전에 공연할 때만 해도 60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70대가 된 거죠. 공연을 준비하는 기획사에서 다시 한번 하자고 그래 제의가 왔을 때 네.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나이에 어디서 불러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까불지 말고 빨리 할 수 있을 때 네. 하자.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10월부터 이제 또 공연을 예.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요새 연습하느라고 아주 힘듭니다. 어떤 부분을? 밤늦게까지 합주실에서 라디오 생방해야 돼가지고 네. 밤에 모여서 하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기대하겠습니다. 공연장에서 믹재거처럼 날아다니시는 모습. 아니, 믹재거 그 형님은 뭐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신데도 네. 무대 위에서 아직 막 뛰어다니시거든요. 네. 그 형님은 뭐 특출하신 분이고 걸어다니긴 할 겁니다. 예. 이번 콘서트 투어 타이틀이 늘봄이잖아요. 예, 이거 늘봄. 어떤 의미로 정하셨을까요? 늘봄이라는 말 참 예쁘잖아요. 네. 뭐 한자어로 따지면 사실 그게 청춘하고도 맥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의 음악을 계속해서 듣고 뭐랄까 사랑하는 한 우리는 늘 청춘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그 공연장에 오셔서 그 송골매의 그 히트곡들을 함께 부르시면서 막
춤추시는 그 시간만은 우리를 그 청춘의 시절로 데려가 줄 거다. 뭐 이런. 다시 곡을 쓰신다거나 음악을 하실 생각은요? 지금 현재는 예, 제가 하는 일이 있어서요. 디스크 자키를 하고 있으니까 네. 예, 시간이 안 날 것 같습니다. 네, 디스크 자키 말씀하셨는데 벌써 35년 차라고. 내년 3월이면 만 35년이니까 예, 네. 35년 차. 90년 3월 19일에 시작을 하신 거죠? 네. 그렇게 오랜 시간 같은 시간대 같은 자리를 지킨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90년 일이잖아요. 3월 19일에 뭐 하고 계셨어요? 제가 태어난 지 5달 됐을 때네요. 방송을 듣기엔 좀 무리군요. 예. 저의 한 평생 같은 그 시간 동안 쭉 해오신 거예요. 아 그러네요, 진짜. 네. 오래 했네요. 원래 성실한 편이신가요?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 밴드 하던 시절에도 저는 성실하고는 그래요? 거리가 멀었거든요. 개근상 혹시 받아보신 적 있어요? 받아본 적 없죠. 절대 없죠. 어머나, 그렇구나. 라디오는 지금 35년 동안. 그러니까요. 라디오는 변함없이. 예, 지각도 안 하고. 그리고 35년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변한 건 일단 뭐 머리색이 가장 많이 변했고요. 제 머리색이 처음부터 이런 색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저도 까만 머리가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은 건 목소리 아닐까요? 목소리 많이 변했어요. 목소리는 너무 안 한결같으신데. 변했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많이 변했습니다. 진짜 변하지 않은 건 네. 좋은 음악을 청취자들에게 들려줘야 되겠다. 물론 근데 그 좋은 음악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제 주관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음악이죠. 들으면서 듣는 생각은 힘들 때 웃게 하는 힘이 좀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평상시에도 조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도 뭐 한마디 해가지고 남이 웃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저 노인네 아주 귀여운데 뭐 이렇게 귀여운 노인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미 이르신 것 같은데. 그래? 귀엽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주 유쾌한 그 힘이 늘 있으셔서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항상. 혹시 라디오 말고 또 더 하고 싶은 일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진짜로 저는 그냥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제 목표고요. 뭐 내일도 오늘 같으면 좋겠다. 내년도 올해 같으면 좋겠다. 이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대중들이 배철수 씨를 어떻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뭐 우리 세대에게는 멋진 오빠 또는 멋진 형, 멋진 친구, 젊은이들에겐 귀여운 노인네. 그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최고죠. 너무 멋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의 클로징을 혹시 좀 직접 해 주실 제가요? 수 있을까요? 네. 갑자기? 자, 지금까지 배철수 씨와 함께 뉴스룸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